자, 그러면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를 우리 김일영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폭우 속에서도 행사를 강행하면서 북중러의 강건한 연대를 과시를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신형 ICBM 화성 20형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국제사회는 글쎄요, 이를 체제 결속과 대미 압박용 정치 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선 저희가 이번에 있었던 10월 10일 날 있었던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이번 80주년 행사 보셨습니까? 네, 아주 열심히 봤는데 예. 그야말로 지난 이제 중국의 건국절에 네. 북중로의 정상이 그 천안문 광장에 나란히 섰듯이 그 그렇죠. 자리에 이제 시진핑만 빼고 김정은이 들어선 그런 아주 북중로의 그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렸던 김정은 체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세 나라가 뭔가 하나의 연대와 패권주의라는 동맹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그런 큰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있었던 그 전승절 80주년하고 연결되어서 이번에 당창건 80주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고,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이제는 좀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북중로 연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이 북한으로서는 뭐 사실 그동안 뭐 붕괴론이다, 뭐 급변 사태다, 위태로운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써오면서 스스로 체제 몰락을 자초했지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북중로라는 새로운 그 어떤 냉전 시대의 동맹 같은 여기에 링크돼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그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최근 들어서 어려웠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그 벼랑 끝 외교,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하면서 북한의 입지가 상당히 그 중국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카드잖아요. 중국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소원한 관계를 갖다가 중국 쪽에서 오히려 북한 쪽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됐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 쪽으로 경도되니까 시진핑으로선 좀 불안한 것 같고 자신들의 어떤 완충지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김정은이 제발로 베이징으로 찾아왔고 거기서 깍듯한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좀 안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중러 연대의 틀에서 그 지난번 그 보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남한을 상대하느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우리 국회의장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의전서열 2위다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중국의 그 열병식에 참여했는데 사실 그 자리를 배정한 거 보게 되면 뭐 김정은부터 쭉 한참 뒤에 예. 뭐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입장도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아니게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자리와 북한의 최용해 상임위원장이 앉았던 자리의 그 간격 못지않게 이번에 우리 국회의장과 김정은의 자리는 간격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 또 에이펙에 10월 말에 에이펙에 시진핑이 오게 된다면 그것을 좀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으로서도 결국 만족하거나 자아도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사상자가 나왔다고 박사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200명, 400명 설이 있는데 전체 파병 숫자가 12,000명이니까 네. 그게 이제 파병 부대 특수군 사령부가 설치가 됐고 그 사령관이 김용복 제1부총 참모장이고 이번에 열병대회에 참가한 이창호 상장이 거기에 제1부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그 사령부를 설치했듯 북한도 거기에 파병 사령부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12,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망자는 지금 200명, 400명 설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에 의한 사상 살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한 500~600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지원을 받았겠네요. 네, 뭐 그 대가로서는 뭐 많은 밀가루와 또 군사 기술과 구축함 기술과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 개를 주고 하나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단순하게 북한의 지금 국력이나 러시아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등가 비교라는 건 좀 곤란하고 북한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통치권자나 또 주민들이나 그 희생의 대가를 다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이제 북한과 관계가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중국으로부터 받을 게 또 북한이 있겠네요. 네, 북한이 뭐 지금 4대 세습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뭐라고 할까 그 길을 새로 정하는데 시장 사회주의라는 모델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의 개혁 개방 또 베트남식의 도이모이 이런 걸 좀 배합해서 가고 싶은데 마침 북중 관계가 이번에 풀리고 나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은 중국의 백업을 받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네, 그렇죠. 추구하겠죠. 그렇죠. 네, 이 경제적인 뭔가 이 지금 경제적인 니즈를 갖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결국 정권에 어려움이 올 테니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저렇게 강력하게 북중러 연대로 만들어 놓은 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큰 효과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제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북한 쪽에서 그렇게 볼 텐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을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말입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세계 전체와의 이제 중국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싸움 속에서 아마 지금 이 러시아가 북한하고 가깝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미지 손상 부분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쿠르스크 전장 쪽에서의 뭐 유리한 국면이 있겠지만 예.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그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예. 신뢰라든가 이런 게 예.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과연 이 북중러 연대가 지속 가능한가?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계속 끌고 가고 싶지만 그렇죠. 이 러시아 입장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게 평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입장이고 미국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휴전 협상 안 받게 되면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우리가 제공하겠다.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미국이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하고 트럼프 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일어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지금 그 미중 간 정상회담은 그 성사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죠.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이 그 히토류에 네. 대해서 뭐 상당히 그걸 전략적인 무기를 삼으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 100%의 추가 관세를 미국이 100% 추가 관세를 중국에다가 부과하겠다. 그 11월 2일부터 뭐 실행이 되는 거로다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중국이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강하게 해나가는 상황 속에 중국의 입지라고 하는 것도 국제사회에 본인들의 국가적인 위상, 소위 말해서 G2 국가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그 미국과 패권을 다루는 국제적 위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저렇게 뭐 아주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것도 또한 그렇게 오래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 아주 단기적인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분석하고 있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렇게 좀 외톨이국가 북한을 껴안는다는 게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면에서 명예가 훼손된다는 건 알지만 이제 실리를 선택한 겁니다. 예. 러시아는 정말 목숨을 바쳐줄 군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북한에 손을 내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북중로라는 동맹이 한미일의 동맹에 대적해야 되니까 현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G2, G3에서 러시아로서는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또 미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런 역학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